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상호관세 미국이 했는데 저도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25%라면서요. 예. 근데 일본은 또 24%. 그러니까 뭐야? 중국은 뭐 30, 뭘 다 달라? 그러니까 30, 40, 50 뭐 이랬으면 알겠는데 25, 24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건 무슨 뭔가. 뭐 계산을 한 거야? 뭐야? 나름 신경 쓴 티를 내고 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숫자의 근거가 뭐냐? 예. 미국 정부가 설명 안 해주는데 우리 김상훈 기자가 근거를 알아왔답니다. 관세 우리 각국의 관세율이 이렇게 계산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네. 오늘 쭉 들어보고 요게 특별한 근거가 없이 지들이 마음대로 막 질러댄 거면 우리는 미국의 관세도 탄핵을 할 거다. 한다. 네. 일단 한번 들어보자. 네, 배워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이야, 뭐 글로벌리한 주제. 하여튼 상호관세 숫자의 비밀이 뭐냐? 맞습니다. 근거가 뭐야? 그냥 하여튼 뭔지는 알고 맞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우리나라에게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이에요. 베트남이 가장 높습니다. 의외죠. 46%. 네. 그다음이 중국이 34%. 그다음에 한국이 25%인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상호관세 얘기하면서 한국은 예. FTA가 있다. 예. 그래서 이미 관세율이 98%가 이제 관세가 철폐가 됐기 때문에 예. 상호관세라고 하는 건 니네가 물린 만큼 나도 물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죄송스럽게도 이점이 없었다.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이 우리보다 낮고 유럽 연합도 우리보다 낮다. 저게 기분 나빠. 왜 일본은 24인데 우린 25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이 25로 하든지. 높여서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엄청난 메가톤급 폭탄인 게 요거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게 역사적으로 한 150여 년간의 미국의 관세율 추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예. 보시면 트럼프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뭐 한 3%, 2%대 뭐 이랬습니다. 근데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쭉 올랐죠. 그래서 18.8%까지 올랐어요. 예. 근데 이게 4월 9일이 되면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1930년대가 무역전쟁 때문에 사실 대공황이 왔었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시절보다도 관세율이 더 높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오게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상호관세라고 하는 게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호무역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제가 그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상호관세 부과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사실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관세 양호표에 보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게 두 번째인데 비관세 장벽의 실효세율을 구해서 그것만큼 부과를 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제 법률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얼마로 칠 거냐가 숫자가 달라지는 결정적 요인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한다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 사실 계산을 해봤었어요. 예. 이게 트럼프 예상치, 대통령이 맞습니다. 예상치. 발표하기 바로 전날 예상치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랑 미국의 관세율 차이가 1%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도 이게 무역장벽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부가가치세는 뭐 수입품이든 국산품이든 상관없이 매기는 거라서 비차별적이어서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것도 주장하고 있어. 그렇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것까지 더해.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통관할 때 뭐 어떤 수입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많아서 요거는 40% 정도가 되네.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중국은 한 54%쯤 될 거야.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세율 차이가 미국이랑 2% 정도가 되고 요건 왜 숫자가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2% 정도가 되고 그냥 부가가치세 10% 있고 비관세 장벽은 한 실효관세율로 따져보니 한 4% 정도밖에 안 되네. 네. 그러면 16%.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따졌을 때는 한국이 그래도 선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혀 다른 숫자가 나왔잖아요. 예. 뭐 블룸버그의 뭐냐고. 전망치가 완벽하고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뭐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한 거냐 예.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궁금증을 일으켰는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USTR도 그렇고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전 세계를 나라를 대상으로 모든 제품의 비관세 장벽의 실효 관세율을 구하는 건데 그걸 단 2달 만에 해냈을 리가 없잖아요. 아,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보조금은 얼마나 주는지. 그쵸. 예를 들면 그 EU 유럽 연합이 지난해 10월에 중국산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상계 관세라고 하는 걸 매겼어요. 상호 관세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때 매겼던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산 자동차는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너무 싸게 만들고 이 싸게 들어왔더니 유럽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시장을 흐리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이 보조금을 준 만큼 상계 관세라고 하는 걸 매겨서 이거 상쇄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매겼는데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면 BYD에는 17%, GD에는 18.8%, 상하이 자동차에는 35.3%를 부과를 했어요. 아, 그것도 업체별로 다 다르게? 맞습니다. 그때 조사한 게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국영은행의 저금리의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국가로부터 받은 현금 지원, 뭐 세금 지원 이런 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무상으로 받은 토지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원재료 이런 것도 얼마나 싸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부과를 했는데 요거 조사하는 데만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2달 만에 2달 만에 뚝딱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건데, 근데 그때 뭐 그 발표를 할 때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찰나에 뭐 전 세계 뭐 제야의 고수들 많이 있으니 그분들이 본인들 나름대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뭐 제임스 스로비키라고 하는 미국 경제평론가가 이제 엑셀로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돌려봤더니 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인이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레이드 밸런스를 US 임포트,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를 미국의 수입액으로 미국의 수입액, 그 나라 대상으로 수입액으로 나눠보니 요 숫자가 그대로 나오더라. 이 숫자가 뭐냐면 미국이 주장하기에 상대 국가가 미국에 부담시킨다라고 하는 관세율이에요. 그래서 차이나는 미국한테 67%의 관세율을 실제로 매기고 있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나오냐 숫자가 진짜. 진짜 보시면 오차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저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저거에서 나온 비율의 절반으로 상계관세 부과한 거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그 트리프 차지드 투 US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다라고 미국이 주장하는 관세율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거기에 절반을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걸로 매기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가 미국 주장인데 발표죠, 발표. 근데 맨 왼쪽에 저 하늘색 저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숫자냐? 저게 어떻게 나온 숫자라고요? 어떻게 나온지 숫자인지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역산을 해봤더니 미국의 수입, 미국의 전체 미국의 수출, 미국의 수입, 그 나라 대상으로 하는 수출, 수입, 그 다음에 트레이드 밸런스, 무역 적자를 이 세 가지 숫자를 놓고 봤더니 미국의 무역 적자를 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모든 금액으로 나눈 값이 딱 나오는구나. 무역 적자 분해, 그러니까 분모가 무역 적자고 분모가 수입액이고 분모가 수입액이고 분자가 무역 적자. 분자가 무역 적자고. 맞습니다. 그랬더니 딱 저 숫자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리고 딱 반으로 나누니까 상호 관세율이 나오네. 그럼 그 논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수입하는 것 중에 내가 100을 수입했는데 적자가 50이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50만큼 우리한테 덤탱이를 씌고 있구나. 그런 의미예요? 뭐 그런 의미기는 한데 여튼 이 뒤에 설명을 제가 차근차근 드릴 텐데 이렇게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걸 보니 다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죠. 아니 이걸 이렇게 대충 계산했다고? 저게 아니기에는 너무나 맞는다. 모든 나라가 다 맞는다. 맞습니다. 저게 아니기에는 오차율이 고작 2%밖에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더 웃긴 건 실제로 미국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USTR에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설명문이. 그 설명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법이 이러하다라고 이 공식이 올라와요. 괜히 좀 어지러워 보이죠. 이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거는 보면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거의 목적은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계산한 식이 이런 거다.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단위 변할 때, 그러니까 가격이 한 단위 변할 때 수입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뭐 그걸 따지는 어떤 이론적 개념 같은 건데, 이 가격 탄력성이랑 관세 가격이 전이됐을 때 가격 탄력성을 구해서 수입액에 곱하고 그 다음에 수출해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 요거를 분자해 놓고 나눠버리면
이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게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게 USTR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을 하기에 가격 탄력성은 봤더니 미국은 4고 그다음에 관세의 가격 전이 가격 탄력성은 0.25라서 요거 두 개 곱했더니 1이다. 예. 그래서 단순히 수입 금액에서 무역 적자를 나눴더니 상호 관세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이런 거는 고민하지 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신경 쓸 이유가 없죠. 곱해버리면 1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는 뭐 가격 탄력성이 숫자가 이러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눠버리면 그냥 상호 관세가 나온다. 아까 봤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맞는 거네. 그럼 저 추정이 맞는 거죠. 이게 정확하다라고 USTR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우연히도 그 미국에 수입되는 물건의 가격 탄력성이 4고 그게 우연히도 관세가 가격에 전이되는 비율은 25%여서 네. 우연히도 공교롭게도 둘을 곱하면 1이 돼서 지금 맞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뭐야 그냥 수입액으로 나눈 거야? 가 된 거지. 맞습니다. 정확히는 수입액 곱하기 관세의 가격 전이율 곱하기 그렇죠. 가격 탄력성을 한 거야. 맞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우연히도 그게 가격 탄력성과 관세의 가격 전이율이 곱했을 때 1이어서 그냥 상쇄된 거. 저게 어떻게 우연이야? 그냥 계산하기 쉽게 저렇게 4하고 0.25로 맞춘 거 아니에요? 여튼 이 가격 탄력성과 관세 가격 전이 가격 탄력성을 구한 예를 들면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참고 자료 같은 거는 있어요. 각 주에. 예. 어쨌든 우연히도 4고 0.25고 그래서 보니까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숫자가 상호 관세율이더라. 라고 이렇게 USTR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미쳤구나 이거. 그냥 그러니까 우리 수입액 중에 수입이 100인데 무역 적자가 50이니까. 네. 그러면 50만큼은 우리가 관세를 부과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근데 50은 너무 심하니까 절반 디스카운트 그런 해서 느낌이죠. 25%. 그렇죠. 그렇게 계산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할 수도 이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물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계산법인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만 이 계산법이 맞냐 아니냐는 예. 뭐 사실 딱 봐도 누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학술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무역 수지를 결정짓는 게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관세도 그렇고 비관세 장벽도 있겠지만 예. 환율도 있고 더더군다나 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나라 제품을 못 만들면 가격이 똑같아도 안 사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자동차 관세는 제로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차는 잘 안 타잖아요. 예.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무역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걸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관세율을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질을 왜곡하는 효과가 생긴 거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블룸버그의 그 어떤 추정치와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 관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요 두 가지 방법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해라.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실효 관세율을 구해야 되는 건데 물론 예. 실효 관세율을 어떻게 구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 법조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다만 어쨌든 실효 관세율을 구하라라고 법률에 나와 있으면 실효 관세율을 구해야지 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통해서 실효 관세율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공식은 진짜 우리의 무역 적자는 순수히 관세 때문이야라는 가정하에 만든 공식인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니면 관세로 이 무역 적자를 딱 상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같은 질문이죠.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명확히 예를 들면 그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관세 비관세 장벽 뭐 운동장을 이렇게 평평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우리는 무역 적자는 무조건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역액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저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야. 네. 그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대로는 안 되겠으나 무역 적자를 없애려면 미국 차를 한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미국 차의 품질이건 디자인이건 이미지건 안 좋아서 안 팔리니 그렇죠. 그럼 한국 차를 미국에서 덜 팔아야 되는데 한국 차를 미국에서 덜 팔려면 미국인들을 설득하거나 하기는 복잡하니 관세를 매기면 뭐 이래저래 해서 덜 팔리지 않겠냐. 그렇죠. 딱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려면 얼마의 관세를 매겨야 할까요라는 방정식을 우리는 풀었을 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학술적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수지를 제로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교 우위, 비교 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목표는 사실 미친 목표다라고 인터뷰를 한 그 경제학자도 있고 예.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에도 FTA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기괴한 공식이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기괴한. 네. 알겠습니다. 뭐 여튼 뭐 요거는 뭐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 예. 법리적 근거도 없어 보이지만 하겠다고 하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센 나라인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게 네.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FTA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일본은 미국이랑 FTA도 안 맺었던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맺었던 나라고. 그렇죠. 근데 일본은 24, 우리는 25. 그럼 FTA는 왜 맺었냐는 거예요, 대체. 맞습니다. 그 난리 쳐가지고. 맞습니다. 그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상호 관세 뭐 이런 걸 하더라도 FTA를 맺은 나라는 뭔가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던데요. 근데 실제로 사례 중에 이번에 상호 관세를 대부분의 나라를 적용을 했습니다. 열애가 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예. 캐나다와 멕시코? 멕시코입니다. 사실 뭐 백악관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설명을 하기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그 펜타닐이랑 그다음에 불법 이주 문제 때문에 예. 그 국제 경제 수권 비상경제 수권법이라고 하는 걸로 25% 관세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호 관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50%로 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열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하긴 했습니다만 얘네도 똑같이 25%야 그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속사정은 조금 다른 게 처음에 매긴다고 할 때는 뭐 또 예외 없이 25%였는데 서로 예. 뭐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난리 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럼 우리가 더 할 거야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협상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예. 캐나다, 멕시코는 USMCA라고 하는 그 FTA 자유무역 협정을 같이 맺었잖아요. 미국과 함께.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렇죠. 그래서 삼국은 USMCA입니다.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한다. 예전에 나프타. 예. 근데 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놨는데 그 안에 예를 들면 어떤 항목은 관세를 철폐한다. 관세가 제로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다 열거가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열거가 돼 있는 항목 중에서도 예를 들면 조항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정 조건. 예를 들면 원산지 규정. 예를 들면 적어도 뭐 20% 30%는 미국에서 만든 부품을 써야지만 이 자동차는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가 제로야. 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물품들은 다 25% 관세를 적용받지 않아요. 근데 예. 어떤 얘기냐면 25% 관세를 매겼지만 예. FTA가 있기 때문에 FTA는 피해서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살아 말은? 있습니다. 그 멕시코, 캐나다, 미국 세 나라의 FTA는 네. 25% 멕시코하고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25%가 별개로 FTA가 살아 있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세가 제로인 항목들은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FTA로 제로 하면 되겠네요.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튼 이번에 발표할 때 미국에서는 한국은 예외 없어 그냥 25%야. 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우겨야지. 억울한 거죠. 사실 뭐 우기려면 우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상관세 하겠다고 이미 예전부터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관료들이 넘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분명 얘기를 했겠죠. 근데 다만 이번에 발표를 한 걸 보면 아마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일간지의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예.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게 평가는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이걸 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쟤네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건 충분히 주장할 만할 것 같습니다. 주장은 할 만하죠. 주장은 할 만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주장한다고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인 추정이긴 합니다만 예. 멕시코랑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25%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예. 살짝 그 FTA를 피해서 나머지 품목들만 그 25% 관세를 매긴 이유가 캐나다에서는 뭐 죽이네 살리네 했잖아. 온타리오 주지사가 우리 그러면 미국에 파는 뭐
전기의 가격 25%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마찰이 빚어지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양보할게 저런 식으로 양보할게 해서 지금의 그림이 만들어진 건데 예. 근데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왜 네가 우리가 한다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미란 보고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세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복 관세를 안 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실 한국은 지렛대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약점이 많았으면 많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캐나다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에 원유를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묵살이 된 게 아닐까. 먹힐지는 모르겠다. 맞습니다. 뭐 주장은 할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받아줄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살짝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뭐 약소국의 소름 같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복 관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보복 관세 해. 잠시 말씀 전하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보복 관세와 관련한 속보입니다. 네. 중국이 보복 관세를 약 한 5분쯤 전에 발표를 했고 네. 똑같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30 몇 %죠? 네. 대략 그 네. 정도의 관세를 미국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그대로 했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34%를 했는데 네, 네.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히토류 7종에 대해서 네. 생산 통제를 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대략 10분 사이에 한 1%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 서로 보복 관세 하면은 그냥 사실 뭐 제가 나락으로 생각하기에 가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이 하는 건 뭐 그러려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예.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니까. 예. 근데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보복 관세를 했다. 일본이 보복 관세를 했다. 뭐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고 예. 그리고 실제로 EU 같은 경우에도 잠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아일랜드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그 블룸버그가 예상했던 상호 관세율이 52%, 예. 58%, 60% 이래요. 개별 국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유럽이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환경 규제라든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상호 관세를 많이 두드려 맞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웬걸 보시면 EU는 그냥 통으로 묶어서 2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3월 말쯤인가 그 EU 집행위원회 고위 공직자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우리는 개별 나라로 상호 관세를 맞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받을 테고 그렇다 보면 독일 같은 나라들이 훨씬 더 이익을 보겠죠. 네. 그 다음에 상호 관세율도 20%를 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말인즉슨 EU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미국의 상호 관세를 매기면 우리 분명히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누차 밝혔었기 때문에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복 관세 맞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타협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독일, 이태리 뭐 이런 애들이 있지만 그냥 EU에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확실히 얘네들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낮은 관세율을 상호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어떤 그런 분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25%의 상호 관세를 우리가 맞았는데 우리만 만약에 맞았으면 진짜 큰일 났다. 인데 이게 그래도 잘 보면 25%는 아프지만 일본하고 뭐 비슷하고 중국보다는 어쨌든 낫고 맞습니다. 베트남보다도 낫고 뭐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차이가 그게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시장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만 죽는 건 아닐 수도 있어. 혹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물론 미국산은 좀 더 관세가 없으니까 조금 더 싸지는 효과가 있긴 하겠으나 네. 경쟁하는 다른 수출품들하고는 뭐 딱히 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없습니까? 경쟁에서 뒤처지냐 아니냐 놓고 따지면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니에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제가 조금 주요국들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한국의 상호 관세가 25%입니다. 조금 뭐랄까
걱정이 되는 거는 베트남의 상호 관세가 46%라서 사실 베트남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수출 기주로 쓰는 곳이잖아요. 생산해서 나가는 거니까 저거 다 한국산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46%면 확실히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물론 그 뭐랄까 뭐 베트남에 우리나라만 수출 기지를 지어놓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예. 뭐 예를 들면 일본이랑은 비슷하니까 그렇게 괜찮고 EU랑은 뭐 20%라서 뭐 조금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랑 경합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독일한테 뒤질 수 있고 다행스러운 건 중국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대만보다도 조금 많이 낫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크리티컬하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예.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 저기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에서 한 절반 정도의 그 뭐랄까 예. 휴대폰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갤럭시 S25 울트라 1TB짜리가 지금 미국에서 한 1,659달러 정도가 돼요. 네. 이 정도 가격인데 중국에서 만드는 아이폰 6 프로 맥스 요거는 1,599달러 정도 됩니다. 예. 갤럭시 S5가 조금 더 비싼데 요거는 46%가 오르고 요거는 54%가 올라서 예. 보시면 사실 원래는 얘가 더 비쌌는데 더 싸지게 되는. 아이폰 저건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얘는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근데 이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시면 1,600달러짜리 휴대폰을 팔 때 그다음에 2,400달러짜리 휴대폰을 팔 때 어떤 게 많이 팔리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아이폰에 뒤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매출에서는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야, 저래서 그런가 애플도 진짜 주가 많이 빠졌던데. 애플은 뭐 거의 중국의 대부분이고 인도로 조금 뭐랄까 예.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력이 중국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가격이 확 오를 수밖에 없기는 하죠.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텐데 설마 이게 어떻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 어떻게 안 생산해요 아이폰을? 아니 그리고 디자인 바이 아메리카, 메이드 바이 아메리카로 하겠다는 거야? 애플도? 오늘 우리나라도 한세 실업 영원 무역 많이 떨어졌는데 예. 거기도 베트남에 거기도 공장이 있어서 베트남 그렇습니다. 베트남이나 뭐 저 이런 데서 미얀마 이런 데서 생산하는 거 이제 네. 오지 말라는 건데. 그럼 어디서 생산하는 거야? 그럼 미국인들은 그럼 지금 자기들이 바느질 할 거야? 할 거면 말하고. 아니 베트남에 제가 아는 지인이 베트남 야. 공장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베트남은 진짜 미국 향이 만나서 이번에 타격이 어마어마할 거 맞습니다. 하던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미국 향으로 먹고 사는 나라.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큰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죠. 예. 그냥 단순히 무역 적자가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큰일이다. 근데 야. 별거냐, 사실 수출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디에서는 그 중국의 관세율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사실 이미 2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34%를 더하게 되면 54%의 관세가 얹어지는 거고 예. 그리고 이미 그 실제로 물품의 평균 관세율이 10%가 넘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품의 그 관세율은 한 60%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중국에서 미국에 팔 수 있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90%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과잉 생산 체제를 갖춰놨기 때문에 어딘가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저거 이제 중국 애들이 미국에다 갖다 못 팔기 때문에 딴 데 네. 밀어낼 텐데 그거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서 밀어내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상계 관세를 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도 한두 개지 어떻게 모든 품목을 다 상계 관세를 때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우리도 뭐 빨리 협상을 하든지 뭐든지 모르겠다. 지금 이거는 한국만 관세를 내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한국만 관세를 내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보다 조금 불합리하게 너무 많은 관세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럼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월 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다음 주인데 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4월 9일날 그 관세가 부과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또 이번 주말에 네. 관계 당국자들이 미국으로 날아간다고 가요? 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아직 그래서 우리가 뭘 줄 수 있는지 가서 네. 브리핑을 하겠죠. 그러면 네. 트럼프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뭐 너는 좀 마음에 드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아마 그런 밑그림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빨리 가서 협상을 그래서 뭐 해야죠, 한다고 뭐. 해도 또 이렇게 들어줄까?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미란 보고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관세율을 높여서 무역 적자를 제로 만드는 게 최종의 목표라고 하면 그러면 받을 거 받고 관세율을 낮춰주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 다른 게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너 이거 들어줬을 때 우리가 이거 적용 예외시켜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네. 뒤숭숭한 네. 경세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또 그 사이에 또 뭐 속보가 있습니까? 나스닥 100 선물은 좀 떨어졌겠지 뭐. 1.5% 포인트가 더 떨어졌고요. 떨어지겠죠. 미국의 시간의 장전 거래에서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못 보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엔비디아는 100불 깨져서 98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5%가 추가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53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거 보니까 원래 처음 당선됐을 때 한 47% 정도였는데 지금 계속 떨어져서 한 42%그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고도 40%면 대단한 거 아직도 아닌가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근데 거죠. 미국 시장도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네. 다들 타격이 있을 텐데 특히 미국은 주식시장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주가 떨어지면 민심이 흉흉할 것 같은데 아닐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막 떨어져봐 난리나 민심이 흉흉해져. 근데 트럼프는 민심을 얻고자 하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3선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야. 3선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선을 하더라도 일단 이걸 바꿔놔야 3선이지.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3선을 시켜주겠냐는 거죠. 그럼 특별한 맞습니다.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뭐 증시도 내리고 뭐 다양한 시끌시끌 하더라도 일단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난 일단 시작한 거 밀어붙여야지. 지금 여기서 멈추면 좀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그럼 관세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인생이 우스워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할 거는 같은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트럼프 계획은 서로 망가지자는 계획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협박을 하면 기구 들어와. 그럼 좀 얻고 그럼 좀 이렇게 맞춰주고 이게 이제 본인의 시나리오인데 그거대로 만약에 안 갔을 때 그렇죠.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양쪽도 서로 고통이 시작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고통을 이제 결국은 치킨 게임이지. 누가 더 견디냐는 그 게임이라서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 고통에 대해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나 손들어는 사람이 미국이 나오든 유럽이 나오든 중국이 나오든 다른 나올 텐데. 조막손들이 나오는 건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제일 먼저 손들 것 같은데 우린 못 견딜 것 하여튼 같아. 그보다 미국이 던진 거니까 미국이 괴로워서 안 돼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괴로울까가 앞으로 이게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생각보다 스스로 타격을 받게 됐느냐. 그래서 이게 물론 민심 때문에 트럼프가 정책 바꾸진 않겠으나 최소한 흉흉해지면 속도 조절이라도 좀 하든지 뭔가는 뭐 바뀔 수 있으니.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주가가 오르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미치겠어. 주가가 그러니까. 떨어져야 주가가 오르니 주가가 오르는데 베팅하려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게 있어. 빨리 떨어져. 미치겠다. 야 걱정입니다 정말. 지금은 뭐 하여튼 좀 견뎌야 되는 시기 같네요. 어쨌든. 그리고 요즘 뭐 한참 됐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요. 나스닥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거의 이게 갖다 놓으면 싹 일치해요 거의. 그 뭐 꽤 오래됐는데 오늘도 그렇죠. 미국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 왜 비트코인이 2%가 떨어집니까?
비트코인에도 관세를 부과하나? 그런데도 그렇더라. 쌍둥이처럼 움직인다. 신기하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도 들고. 네. 네. 아무튼 관세율은 그런 공식으로 해서 나왔다. 것 같다. 네. 그걸 하나 배웠네요. 생각보다 배워봤더니 좀 허무하다. 네, 좀 이상한 X 같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우 기자님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